보신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보신전쟁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가 승리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전쟁의 단편적인 결과가 아니라 당시의 맥락과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막부군과 사스마 조슈군이 들고 있던 근대식 무기의 상당수는 서양제였습니다. 막부군을 훈련한 사람들은 프랑스 군사 고문단이었고 막부를 쓰러뜨린 세력에 군함과 무기 등 군수물자를 연결한 사람들은 영국계 상인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서양 상인들은 일본의 여러 세력에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서양 열강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쪽에 군함을 넘길지, 누구의 병력을 수송할지, 어느 정부를 일본의 합법정부로 인정할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신전쟁의 실질적인 승리자는 정말 메이지 천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모든 세력을 군비 경쟁으로 끌어들인 서양의 군수, 무역, 금융 세력이었을까요? 군산복합체라는 말은 보신전쟁보다 약 100년 뒤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1860년대 일본에는 오늘날 군산복합체라고 부르는 구조의 원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위기가 반복될수록 군수산업에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쟁과 위기가 반복될수록 군대와 기업, 정치권의 권력도 함께 커집니다. 당시 서양의 무기공장과 해운회사, 무역상사와 금융망, 외교관과 군사고문은 일본의 막부와 각 번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면 무기가 팔렸고 한쪽이 무기를 구입하면 다른 쪽은 더 강한 무기를 사야 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와 각 번 사이에는 이미 권력 투쟁이 존재했습니다. 조정과 막부 가운데 누가 일본의 정통성을 대표하는지를 둘러싼 갈등도 오랫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전국적인 근대 전쟁으로 바꾼 것은 서양의 무기와 세계 군수 시장이었습니다. 1860년대 일본에서는 외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총과 화약, 대포와 증기선, 군함이 일본으로 들어왔고 군수품 거래의 규모도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양 상인들이 한쪽에만 무기를 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가사키의 크니플러 상회와 요코하마의 슈넬 형제 같은 서양 상인들은 신정부 측과 막부 측을 가리지 않고 여러 세력의 군수품을 공급했습니다. 총알부터 군함까지 모든 것이 상품이었습니다. 사스마가 신형 소총을 구입하면 막부도 더 강한 총을 사야 했습니다. 막부가 프랑스식 군대를 만들면 조슈는 영국계 상인을 통해 더 많은 소총을 구입했습니다. 한쪽의 군비 증강은 또 다른 군비 증강을 불었습니다. 서양 상인들은 일본의 정치적 갈등을 거대한 군수 시장으로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보신전쟁을 단순화하면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도쿠가와 막부와 영국계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스마 조슈의 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도쿠가와 막부를 근대화하려 했습니다. 프랑스 군사 고문단이 일본에 도착해 막부군을 훈련했고 프랑스식 군제와 전술이 도입됐습니다. 프랑스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를 강력한 중앙정부로 재건하고 그 정부를 프랑스의 산업적,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 안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영국계 상업망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상인 토머스 글로버는 자딘 메디슨의 대리인으로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글로버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청년들의 영국 유학을 도왔고 이들이 외국의 기술과 정보, 운송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했습니다. 일본의 산업유산, 공식 자료도 글로버가 사스마 조슈, 도사에 기계와 선박, 무기를 공급하고 막부 타도 세력을 지원한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랑스는 1866년 막부와 군사 고문단 파견에 합의했고 이후 약 20명의 고문단이 일본에 도착해 막부의 군사 개혁을 지원했습니다. 프랑스는 막부를 통해 일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프랑스가 일본의 중앙정부를 독점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경쟁하던 서양 국가와 기업들은 일본의 내부 갈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시장과 영향력을 확대했고 일본 열도는 차례로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1868년 보신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로이센 등은 공동 중립을 선언합니다. 외국인은 양측의 군함이나 수송선을 판매해서는 안 됐고 병력과 무기, 탄약을 운송해서도 안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정한 조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립이 선언된 시점입니다. 중립선언 이전까지 서양 상인들은 이미 일본의 여러 세력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어떤 무기를 누구에게 인도할 것인지를 서양 열강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무기를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인도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전쟁의 판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서양 열강의 더욱 우호적인 세력이 승리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느 세력을 일본의 합법정부로 인정할 것인지도 서양 열강이 판단했습니다. 결국 무기를 판매하던 세력이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군수물자의 공급과 외교적 승인까지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운 사람보다 총을 공급하고 외교적 승인을 통제한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그 중심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연결한 무기와 선박, 금융과 운송, 외교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보신전쟁의 전투에서는 사스마와 조슈를 중심으로 한 신정부군이 승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천황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군대를 장악한 사초 관료들이 승리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오쿠라와 미쓰비시, 미쓰이처럼 정부와 연결된 군수, 수송, 금융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판 전체를 보면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스마와 조슈가 승리한다면 영국제 무기와 영국계 상원방의 영향력이 확대됐습니다. 반대로 도쿠가와 막부가 승리하면 프랑스식 군대와 프랑스의 산업적,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일본은 서양식 군대와 군함을 도입해야 했고 서양의 무기와 기술, 금융과 운송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본의 여러 세력에 무기를 판매했고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중립을 선언하며 군함과 군수물자의 인도, 병력 수송, 외교적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서로 다른 진영에서 싸웠지만 그들이 사용한 무기와 전쟁을 가능하게 한 자금, 기술, 운송망은 서양에서 들어왔습니다. 누가 승리하든 서양의 무기는 팔렸고 서양의 기술은 일본에 뿌리내렸으며 일본은 서양 열강이 만든 국제질서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일본의 각 세력이 서양의 무기와 기술 없이는 권력을 지키기 어려워진 순간 승부는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보신전쟁의 전투에서는 신정부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판 전체에서 승리한 것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양쪽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대를 훈련하고 자금과 선박을 연결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느 정부를 인정할지까지 판단한 서양 열강과 그들의 군수, 무역, 금융 네트워크였습니다. 일본의 갈등을 군수시장으로 바꾸고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서양 열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